캠핑 가서 모닥불 앞에 앉아있거나 찜질방 불가마에 들어가면 몸이 개운해지고 기분이 나른해지면서 꿀잠이 쏟아지는 이유는요, 우리 몸에서 생성되는 이 강력한 호르몬의 효과 때문입니다. 이 호르몬은 밤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원적외선만 있다면 이렇게 낮에도 끊임없이 세포에서 방출되어 노화 방지는 물론이고 우리 몸을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보호하는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댄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려고 하는 항산화 노화 방지 작용을 하는 호르몬을 무한 방출시키려면 해야 할 일은 단지 햇빛에 노출되는 것입니다. 너무 간단하게 들리죠? 그런데 햇빛에 노출되기만 하면 되는 것일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방법일까요? 자외선에 장시간 노출되면 기미나 피부에 문제가 생기는데, 아니면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과연 있을까요? 햇빛을 쬐면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UVB 자외선을 통해 비타민 D가 몸에서 생성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물론 너무 많은 자외선을 쏘게 되면 피부 손상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도 해서 현대인들은 비타민 D 영양제를 그냥 섭취하는 것을 선호하죠. 그런데 자외선 외에도 햇빛에 포함되어 있는 적외선이 피부에 닿을 때마다 세포 내에서 멜라토닌이 생성된다는 것을 이해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멜라토닌을 단순히 밤에만 방출되는 수면 호르몬으로 알고 있지만, 낮에도 끊임없이 세포 내에서 만들어져서 노화 방지는 물론이고 우리 몸을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보호하는 강력한 항산화제 역할을 합니다. 그럼 햇빛에 노출되기만 하면 이러한 멜라토닌이 세포 내에서 그냥 방출되는 것일까요? 제가 밤에 멜라토닌 호르몬이 충분히 나오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러 방법들을 알려드렸는데요. 낮에도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 멜라토닌 호르몬을 통해서 어떻게 노화를 방지하고 항산화를 유지할 수 있는지, 그 비밀스러운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수면 호르몬으로만 알고 있었던 멜라토닌의 낯설지만 다른 이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죠. 만성대사 질환인 성인병은 물론이고 주요 사망 원인이 되는 심장병, 암, 대사 질환들의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문제는요, 몸의 에너지 공장인 미토콘드리아가 갈수록 노화된다는 것입니다. 집도 마찬가지지만 공장도 기계들의 기름칠을 하고요, 부품을 교체하거나 조이면서 항상 잘 관리하지 않으면 폐허가 되거나 쓸모없는 고물이 되기 마련이죠. 우리가 먹고 마시고 그리고 이를 통해서 몸에서는 에너지를 생성하고 배설하는 모든 신체 내 과정에서는 활성산소라고 하는 위독한 폐기물이 만들어지고요, 이 폐기물이 제때 잘 처리되지 않으면 이는 산화 스트레스로 작용해서 산화 스트레스에 가장 취약한 에너지 공장인 미토콘드리아를 파괴시킵니다. 나이가 들면서 체내 항산화제는 점점 감소하고 산화 스트레스와 그리고 활성산소의 미토콘드리아는 손상되고 30대가 넘어가면서 만성 피로에 쩔어서 살게 되는 것은 이 미토콘드리아 공장이 손상되면서 몸에 꼭 필요한 에너지를 공장에서 잘 못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이를 어려운 말로는 에너지 대사 문제라고 하죠. 이런 이유 때문에 세포 속의 미토콘드리아 공장은요, 글루타치온, 셀레니움, 비타민 C, 이 등과 같은 항산화제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아주 복잡한 항산화 네트워크를 통해서요, 치명적인 활성산소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미 이런 항산화 중에서 글루타치온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설명을 드렸는데요. 연구를 하다 보니 세포 내에요, 멜라토닌이나 호르몬이 아주 고농도로 존재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수면 호르몬으로 알려진 멜라토닌이 세포 내에서 과연 왜 고농도로 존재하고 무엇을 하는지 좀 더 자세히 연구를 하다 보니 이 멜라토닌은요, 미토콘드리아를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항산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었죠. 멜라토닌 호르몬은 다른 항산화제들의 반응을 촉진시킬 수도 있고 비타민 E보다 최소한 2배 이상 항산화 적용이 크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멜라토닌은 다른 항산화제에 비해 아주 특별한 면을 가지고 있는데요. 멜라토닌과 다른 항산화제들의 작용을 소방수에 비유하면, 멜라토닌은 활성산소라는 불을 진압하기 위해서 물을 사용하지만 이 물은요, 다시 다른 불을 일으키는 불씨를 전혀 남기지 않습니다. 즉 멜라토닌은 자신이 활성산소를 중화시키면서 소비되고 그 과정에서 더 이상의 활성산소를 생성하지 않는
특별한 황산화제입니다. 반면 일반적인 황산화제들은 활성산소를 중화시킬 때 물을 사용하지 않고요. 물 대신 다른 매개체를 사용하는데 불을 끄고 나서도 불씨가 될 수 있는 다른 활성산소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황산화제가 산화와 환원의 사이클, 즉 레독스 사이클을 거치게 되는데 이 레독스 사이클을 통해 황산화제는요 산화제로 변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활성산소를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멜라토닌은 한번 산화가 일어나면 이 레독스 사이클을 거치지 않고 그 과정에서 완전히 소모되어서 활성산소를 더 이상 생성하지 않습니다. 아주 안전한 항산화제인 것이죠. 그런데 멜라토닌이요 어떻게 우리를 졸리지 않게 하고 낮에도 항산화 작용을 계속할 수 있는 것일까요? 멜라토닌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수면 호르몬 작용을 하고 있는 순환적 멜라토닌과 그리고 세포 내 멜라토닌 두 가지인 것이죠. 뇌 송가치에서 생성되는 순환적 멜라토닌은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수면과 그리고 24시간 일주기 생체 리듬에 관여합니다. 이 멜라토닌은 뇌 송가치에서 분비되어서 혈액을 통해 온 몸을 순환하기 때문에 순환적 멜라토닌이라고 불립니다. 밤에는 멜라토닌 분비가 증가하여 우리 몸을 수면 상태로 이끌고 그리고 낮에는 분비가 감소하여 우리를 깨어있는 상태로 유지하는 호르몬인 것이죠. 반면 몸 모든 세포의 에너지 공장이라고 불리는 에너지 ATP를 만드는 미토콘드리아 안에서 만들어지는 세포 내 멜라토닌은 햇빛에 포함된 근적외선에 의해서 자극을 받아 낮에 세포 내에서 분비되고 우리 몸의 가장 깊은 곳까지 침투하여 세포를 보호하는 기능을 하게 됩니다. 세포 내 멜라토닌은요 순환적 멜라토닌보다 더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고 특히 뇌세포를 보호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아는 멜라토닌은 낮죠 밤이죠. 밤에는 이기지만 낮에는 별 역할을 못하는 것 같은, 그러나 그게 절대로 사실이 아닙니다. 실제로 식물이 가뭄, 더위, 추위 그리고 중금속에 노출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멜라토닌 생성을 증가시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뭄, 더위, 추위, 중금속에 노출되는 상황은요 세포를 파괴시킬 수 있는 활성산소를 생성하는 것이고 이를 막기 위해서 항산화 역할을 하는 멜라토닌 생성을 증가시키는 것이죠. 그럼 이러한 세포의 멜라토닌은요 무엇에 의해 자극되는 것일까요? 햇빛에 포함된 근적외선을 통해서 멜라토닌이 방출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근적외선은요 태양 에너지의 50% 이상이 되고 두개골을 투과하여 내척수에까지 도달할 수 있으며 자외선으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근적외선은 햇빛 이외에도 모닥불, 벽난로, 촛불, 백열등 등에 포함되어 있어서 모닥불이나 불가마에 가면 피로가 개선되고 그리고 개운한 느낌을 받게 되는 것이며 적외선 사우나, 적외선 치료기나 레이저에서 방출되는 이러한 효과 때문에 병원에서는 재활치료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럼 낮에 햇빛만 쐬면 충분한가요? 간접적으로 해에 노출되는 것은 어떠한가요? 피부가 햇빛의 자연광에 노출될 때마다 근적외선은요 피부와 피부 조직에 침투하고 세포에 있는 미토콘드리아 안에서 멜라토닌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인공 조명 아래 실내에 있을 때는 이러한 멜라토닌을 전혀 생성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창문 근처에 앉아서 나는 햇빛을 쬐다고 해도요 창문의 유리는 근적외선의 상당 부분을 걸러내기 때문에 창문 근처 실내에 앉아서 밖을 바라보면서 나는 해를 잘 쐬고 있다라고 상상을 해도 실제로는 그 멜라토닌 효과를 누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30분 이상은 해를 직접적으로 쬐는 것이 세포 내 멜라토닌을 만들어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죠. 종가치에서 만들어내는 순환적 멜라토닌이 세포 내로 잘 운반되지도 못하기 때문에 하루의 대부분을 실내에서 보낸다면 세포 내 멜라토닌도 충분하지 못할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거기에다 30대만 넘어도 전체적인 멜라토닌의 생성이 기하급수적으로 감소하니 우리는 멜라토닌의 결핍의 시대에 살고 있는 셈이죠. 순환적 멜라토닌과 그리고 세포 내 멜라토닌에 대해서 간략히 이해를 했는데요. 왜 순환적 혹은 세포 내 멜라토닌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이해를 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이 멜라토닌이 같은 호르몬이어도 분리되어서 다른 곳에서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밤이 되면 뇌 밑부분의 송가치에서 멜라토닌을 만들어 수면을 유도하고 이렇게 만들어진 멜라토닌은 혈액을 타고 돌아다니면서 다른 내장기관의 세포들의 생체 시계에 24시간 일주기 리듬을 전달하게 되지만 모든 세포 내로는 충분히 배달하지 못합니다. 그게 한계인 것이죠. 순환적 멜라토닌의 조력을 전적으로 세포들마다 받을 수 없기 때문에요. 세포들은 제각기 본인이 필요한 멜라토닌을 세포 내 미토콘드리아 안에서 만들어내고요. 세포 내의 에너지 공장을 스스로 보호해야 합니다. 다만 이 햇빛의 도움을 받아서죠.
그런데 세포 내에서 만들어진 멜라토닌은 그 세포 내에서만 사용되고 혈액을 통해서 다른 세포로 운반되지 않습니다. 다른 세포 내에선 야, 나 멜라토닌 부족해 라고 아우성을 쳐도요, 서로 도움을 줄 수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포 내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멜라토닌에 집중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햇빛을 충분히 쐬거나 아니면 혈액으로 더 많은 멜라토닌을 공급해 줘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다행인 것은요, 경구로 복용하는 멜라토닌 영양제는요, 혈액을 타고요, 세포 내로도 전달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글루타치온, 토코트리에놀과 같은 비타민 E 항산화제를 복용하면서 멜라토닌도 단순히 수면만이 아닌 여러 이유를 위해서 같이 복용하는 이유입니다. 포도당과 산소를 이용해 에너지를 생성하는 미토콘드리아는 활성산소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휘발유나 디젤유를 연소해서 일산화탄소와 같은 유독가스가 발생하거나 가스불을 이용해서 음식을 할 때 산소를 태우는 과정에서 항상 위독한 가스가 생기는 것과 동일합니다. 우리 몸도 에너지를 생성하기 위해서 에너지 외에 활성산소와 같이 세포의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물질을 만들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미토콘드리아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 미토콘드리아의 멜라토닌이 다른 그 어떤 기관보다 최소한 10배 이상 고농도로 존재하고, 멜라토닌은 활성산소에 의한 세포 손상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멜라토닌의 활성산소 제거 작용은요, 활성산소와 바로 반응하여 중화시키는 직접적인 방법과 글루타치온과 같이 글루타치온 황산화 효소의 활성을 증가시키거나 세포 내 항산화 방어 시스템을 강화시킴으로써 활성산소에 대한 전반적인 저항력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멜라토닌은 세포 내 산화 스트레스를 매우 효과적으로 중화시킬 수 있으며, 다른 항산화제들처럼 산화를 촉진하는 부작용 없이 항산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멜라토닌은 자살성 항산화제라고 불리는데, 한번 사용하고 나면 더 이상 반응에 참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멜라토닌은 체내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것은 물론이고, 다양한 기전으로 종양을 억제하고 쌓여있는 노폐물도 제거합니다. 알츠하이머나 치매 환자의 약 45%가 겪는 해가 진 후 증상이 더 심해지는 일몰 증후군에 있어서 이 기저에는 멜라토닌의 고갈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 과학자들이 많습니다. 또한 이 모든 과정에서 멜라토닌은 간에서 대사되어 신장을 거쳐 소변으로 배출되며, 이때 만들어지는 대사산물들도 강력한 항산화 효과를 가지고 있어서 간과 신장의 해독작용을 돕고 회복시킬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멜라토닌은 밤에 잘 때만 나오는 호르몬인지 아셨겠지만 단순히 수면을 도와주는 호르몬이 아닙니다.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강력한 항산화 능력으로 우리 몸을 보호하고요, 심지어 활성산소와의 싸움에서 승리한 후에도 계속해서 우리를 지켜낼 수 있는 방패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다행스럽게도 이러한 멜라토닌의 임상시험과 그리고 고용량으로 사용해도 부작용이 없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라고는 하지만, 외부적으로 얼마만큼의 멜라토닌을 복용하는 것이 항산화 기능이나 그리고 질환을 직접적으로 예방하는데 적절하냐에 대한 명백한 실험 결과는 없습니다. 오전에는 최소한 30분에서 1시간 햇빛을 쐬고요, 밤에는 최대한 청색광 블루라이트를 차단하고 일찍 수면을 취하는 습관이 멜라토닌 호르몬을 최대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지만, 햇빛을 오래 쐬면 자외선의 해악이나 이러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기 힘들거나 혹은 나이가 들면서 내인성 멜라토닌의 분비가 줄어든다면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것은 멜라토닌을 외부적으로 섭취해야 하는 옵션이라고 생각됩니다. 멜라토닌을 영양제로 복용하는 것이 밤에는 수면을 개선하는 순환적 멜라토닌으로 사용되고, 낮에까지 영향을 미쳐서 세포 내로 전달되고 세포 내 멜라토닌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대용량을 복용하거나 낮에 복용하는 것은요, 졸음 상태를 유발하거나 졸음 상태를 길게 유지할 수도 있어서 권장되는 방법은 아닙니다. 대용량이 아닌,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이에 맞는 적정량을 잠자기 2시간, 3시간 전에 복용한다면요, 순환적 멜라토닌의 효과가 세포 내 멜라토닌의 효과로도 이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멜라토닌은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멜라토닌은 해외에서 구매해서 가지고 오시거나 혹은 국내에서는 전문 의약품으로 처방전이 있어야만 구매가 가능했으나, 최근에는 식물에서 추출한 식물성 멜라토닌이 일반 식품으로 판매되어 온라인에서도 구매가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요, 좀 길긴 했지만 멜라토닌의 순환적 멜라토닌과 그리고 세포 내 멜라토닌 두 가지 형태와 멜라토닌의 항산화 기능에 대한 중요성과 그리고 다양한 여러 질병과의 관련성을
더 깊게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새로운 정보를 통해서요, 멜라토닌이 우리 몸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리고 왜 그것이 건강 유지에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해하실 수 있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라고요. 제가 이 정보를요, 지속적으로 만들 수 있도록 잊지 말고 구독과 그리고 다른 추천 영상들도 꼭 확인해 주세요. 감사합니다.